오늘 아침에 뉴스창 딱 열어보시고 밤사이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하셨을 때 아마 두 눈을 의심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진짜 자고 일어났더니 엄청난 속보들이 쏟아지고 있었죠. 맞아요. 그 최악의 중동 위기가 터졌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때문에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다. 이런 무시무시한 뉴스들이 막 도배가 됐잖아요. 거시경제 관점에서는 정말 가장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 중 하나가 현실화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미국 증시 간판격인 S&P 500, 나스닥, 다우존스 지수의 전일 대비 등락률입니다. 이게 어떻게 끝났는지 아시나요? 제가 아침에 보고도 좀 당황스러웠던 수치인데요. 네, 정확히 0.00%였습니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완벽하게 변동이 없었어요. 그쵸. 표면적으로만 보면 마치 무슨 거대한 태풍이 그냥 비껴간 것처럼 아주 평온한 수치로 보일 수 있습니다. 진짜 숫자만 보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단 말이죠. 하지만 사실 이 0.00%라는 숫자는 시장이 안정되었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매수와 매도의 에너지가 너무나도 격렬하게 충돌을 해서 양쪽의 힘이 완벽하게 상쇄되어 버린 그야말로 폭풍의 눈 그 자체라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폭풍의 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딥다이브 미션은 바로 이 기이한 0.00%라는 수면 아래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해독하는 겁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미션이네요. 2020년 3월 13일자 글로벌 시황 리포트를 토대로요. 청취자 여러분이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수면 아래에서 벌어지는 쟁찰전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아까 나스닥이 최종적으로는 0.00%로 마감했다고 했는데 사실 장중에는 무려 1.8%나 곤두박질 쳤단 말이죠. 장중에 그 정도 빠졌다는 건 패닉 셀링이 어느 정도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특히 인텔 같은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포함된 반도체 지수는 3%대나 급락을 했고요. 이게 다 유가 때문인 건가요? 유가 100달러 돌파는 사실 주식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뇌관입니다. 기업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유가가 오른다는 건 공장을 돌리고 물건을 운송하는 모든 기초 비용이 치솟는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당장 물건 만드는 단가부터 확 뛰겠네요. 네, 그러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다시 악화될 것이고 시장이 간절히 바라던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완전히 박살이 나는 겁니다. 금리를 못 내린다. 그렇죠. 미래의 수익을 현재 가치로 끌어다 쓰는 게 성장주잖아요. 그중에서도 막대한 설비 투자가 계속 필요한 반도체 하드웨어 기업들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반도체 동네가 그렇게 박살이 나고 있었군요. 근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팔란티어 같은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는 오히려 올랐어요. 네, 아주 극단적인 디커플링이 나타났죠. 심지어 스페이스X가 나스닥 100 조기 편입을 추진한다는 뉴스까지 터지면서 시장이 돈을 싹 다 빨아들였단 말이죠. 비유하자면 이건 약간 이런 것 같습니다. 불이 났다고 소리치는 꽉 찬 극장이 있어요. 극장이요? 네. 사람들이 하드웨어 좌석에서 비명을 지르면서 막 뛰쳐나오는데 극장 밖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AI와 소프트웨어 좌석으로 몰려가서 우겨앉은 셈이잖아요. 네, 아주 상황에 딱 맞는 묘사네요. 전체 관객 수, 즉 지수는 0.00%로 그대로인데 내부 좌석 배치만 완전히 아수라장이 된 거 아닙니까?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자본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아주 완벽하게 짚어주셨어요. 와, 진짜 그런 식으로 돈이 움직인 거군요. 네, 투자자들은 유가 폭등이라는 거시적인 악재가 당장 덮쳐도 AI라는 이 거대한 시대적 흐름 자체는 멈추지 않을 거라고 강하게 베팅을 한 겁니다. 오히려 기회로 본 건가요? 맞습니다. 폭락장 속에서도 야, 이 가격이면 오히려 AI 기업을 싸게 살 기회다 이러면서 밑에서 물량을 전부 쓸어 담는 강력한 대기 자금들이 버티고 있었던 거죠. 잠깐만요. 근데 그 부분은 솔직히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AI 기업들이 유가 쇼크에 투명한 방어막을 쳤다고 하셨는데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죠. AI야말로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는 데이터 센터의 집약체 아닙니까? 그쵸, 전기 먹는 하마라고들 하죠. 그러니까요.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 에너지 비용이 치솟으면 AI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운영비도 폭등할 텐데 시장은 왜 이 논리를 무시하고 굳이 AI를 피난처로 삼는 건가요?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신데요. 거기에는 비용과 마진의 구조적 차이가 숨어 있습니다.
물론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데 막대한 전기가 필요하긴 하죠. 네. 하지만 팔란티어 같은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창출하는 그 부가가치와 이익률은 단순히 에너지 비용 상승분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아, 버는 돈이 워낙 크니까 전기세 좀 오르는 건 타격이 덜하다. 그렇죠. 하드웨어 중심의 제조업은 유가가 10% 오르면 영업이익이 당장 반토막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소프트웨어 구동 모델이나 데이터 분석 시스템은 한번 쩍 구축해두면 유가 변동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고마진 구조를 유지합니다. 그렇군요. 시장은 당장의 전기세 인상이라는 악재보다 AI가 가져다줄 압도적인 생산성 향상에 더 큰 점수를 줬다고 볼 수 있죠. 아, 단순히 막연하게 AI가 미래다 이런 기대감이 아니라 비용 구조 자체가 유가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을 가졌기 때문이군요. 네, 펀더멘털의 차이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 극장에서 아예 빠져나온 즉 주식시장 자체를 떠나서 좀 관망하려는 막대한 현금들은 오늘 어디로 향했을까요? 이 채권과 원자재, 즉 FICC 시장 동향을 보면 상황이 약간 더 귀기하게 꼬여 있습니다. 채권 쪽 변동성도 오늘 장난이 아니었죠. 맞아요. 일단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261%로 5bp, 그러니까 0.05%포인트 상승을 했어요. 국채 금리가 올랐다는 건 시장이 채권을 내다 팔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이 불안해한다는 거네요. 네, 연방준비제도가 유가 폭등을 보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안 내릴 거다, 계속 높게 유지할 거다, 이런 매파적 기조를 보일 것에 대해 시장이 극도로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근데 금리가 오르면 보통 달러 가치도 같이 올라야 정상 아닙니까? 네, 교과서적으로는 보통 그렇죠. 근데 오늘 달러 인덱스는 159.0620으로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오늘 리포트 데이터를 보다가 진짜 이상한 모순점을 하나 발견했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전 세계 뉴스 헤드라인은 전부 다 허르무즈 해협 봉쇄, 유가 100달러 돌파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우리 리포트에 기록된 현물 WTI 원유 가격은 54.98달러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아, 그 부분 발견하셨군요. 뉴스에서는 100달러라는데 실제 데이터는 54달러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거 시스템 오류가 난 거 아닙니까? 시스템 오류가 절대 아닙니다. 사실 이 데이터의 극단적인 불일치가 바로 현재 원유 시장이 얼마나 심각하게 고장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지표예요. 더장이 났다고요? 네, 뉴스가 앞다투어 보도하는 100달러라는 건 다음 달 혹은 내년에 받을 원유에 대해 그 지정학적 공포 프리미엄이 잔뜩 껴버린 선물 가격입니다. 아, 종이 위에서 거래되는 미래 가격. 맞습니다. 반면에 54달러라는 숫자는 지금 당장 해협이 봉쇄되어서 배가 출항을 못하고 항구에 발이 묶여버린 실제 원유, 즉 현물의 가격이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면 사겠다는 사람이 당장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오늘 항구에 쌓여있는 그 물리적인 원유 가격은 오히려 폭락해버렸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종이 위의 가격은 공포심 때문에 100달러로 취소샀는데 정작 실물이 오가는 현실 시장에서는 당장 팔 곳을 잃은 원유들이 헐값에 던져지거나 아예 거래가 마비되어 버린 거죠. 와, 선물과 현물이 완전히 찢어져 버렸네요. 네. 선물과 현물 사이에 거대한 단층이 생겨버릴 만큼 시장 물류가 패닉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종이 위의 가격이랑 실제 현실의 가격이 거의 반토막 차이가 나버리다니 진짜 무섭습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네, 아마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텐데요. 이런 패닉 속에서 시장의 자금들이 도망친 최종 목적지를 딱 살펴봤더니 아주 기가 막힌 숫자가 나왔습니다. 전통적인 안전자산의 절대 강자죠. 금 가격이 오늘 단위당 정확히 10만 3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금값이 엄청나게 올랐죠. 그런데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똑같이 10만 3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숫자 하나, 단위 하나 안 틀리고 정확히 일치했어요. 정말 상징적인 순간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단순히 기막힌 우연의 일치인가요? 이 현상을 그냥 단순한 가십거리로 넘기시면 안 됩니다. 아까 호스트님께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달러 가치가 떨어졌죠. 보통 지정학적 위기가 터지면 전 세계의 돈이 가장 안전한 화폐인 달러로 몰려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어요. 사람들이 달러를 안 샀다는 거네요. 그렇죠. 즉, 투자자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화폐 시스템, 특히 미국의 달러 패권이 이 거대한 위기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 국가가 찍어내는 돈, 그중에서도 제일 세다는 달러조차 못 믿겠으니까 아예 통제 불가능한 자산으로 숨어버리겠다 이런 거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수천 년의 역사를 거치며 인류가 믿어온 실물 안전자산인 금과 철저한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희소성이 증명된 신흥피난처 비트코인, 이 양쪽 모두로 돈이 미친 듯이 몰려든 겁니다. 진짜 극단적이네요. 특히 비트코인과 금의 가격표가 10만 3천 달러에서 똑같이 만났다는 건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내에서 금과 동등한 무게감을 가진 진짜 가치 저장 수단으로 공식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와, 달러라는 거대한 침몰선에서 내린 자본들이 한 손에는 무거운 금괴를 딱 들고 다른 한 손에는 USB에 담긴 비트코인을 들고 구명보트에 오르는 모습이 막 눈앞에 그려집니다. 네, 딱 그런 형국이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글로벌 자금의 대이동이 당장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계좌가 속해 있는 한국 시장에는 어떤 형태로 부딪혔을까요? 한국 시장 상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4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이면서 5,509.61로 1.3%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국 시장만의 아주 독특하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어요. 네, 개미들의 사투가 있었죠. 개인 투자자들이 무려 2.2조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들 성적표를 보면 진짜 척함하거든요. 삼성전자 1.8% 하락, SK하이닉스 1.4% 하락, LG에너지솔루션은 무려 4%나 빠졌습니다. 수출 대형주들이 완전히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막 겁에 질려서 집어던지는 반도체와 배터리 대형주 물량을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2.2조 원이나 온몸으로 받아낸 겁니다. 전문가님께 냉정하게 묻겠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거대한 매수세는 용기 있는 바닥 따지기였습니까? 아니면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는 무모한 도박이었습니까? 아주 뼈아프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네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한국 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투자하느냐에 따라 이게 용기가 될 수도 있고 무모한 도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조적 한계요.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철저하게 글로벌 거시경제와 수출에 민감하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유가가 100달러를 넘고 미국 금리 인하가 점점 멀어지면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은 자기들 엑셀 시트의 리스크 지표가 기준치를 넘는 순간 기계적으로 한국의 수출 대형주부터 매도 버튼을 누릅니다. 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파는 거군요. 맞아요. 기업의 펀더멘털이 하루아침에 나빠져서 파는 게 아니라 그게 그들의 리스크 관리 매뉴얼이기 때문이죠. 외국인은 철저한 매크로 지표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던졌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장기적인 AI 메모리 경쟁력은 변함이 없으니까 지금이 저점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닐까요? 네, 개인 투자자들의 그 논리 자체는 전혀 틀리지 않았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맞는 방향일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문제인 거죠? 문제는 바로 타이밍과 체력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나 지금 터진 중동 사태의 해결 속도가 우리 예상보다 훨씬 더 길어진다면 개인들의 이 2.2조 원 매수세는 단기적으로 엄청난 평가 손실을 묵묵히 견뎌내야 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인내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버틸 체력이 있느냐가 관건이겠네요.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건 한국 시장 내부의 디커플링, 즉 양극화 현상입니다. 코스피가 무너지고 대형주가 죽을 쓰는 와중에 코스닥은 오히려 전체 1% 상승 마감했어요. 네, 코스닥 흐름이 아주 독특했죠. 특히 제약바이오 섹터가 코스닥을 멱살 잡고 확 끌어올렸고 에드바이오텍 같은 종목은 상한가를 쳤단 말이죠. 건설업이나 비금속 광물도 오르고요. 아니 유가 폭등에 반도체는 무너지는데 바이오는 왜 갑자기 날아가는 겁니까? 그 이유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환율과 테마의 독립성이라는 두 가지 톱니바퀴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보셔야 합니다. 환율이요? 네, 오늘 달러 약세의 영향으로 한국의 원달러 환율이 1,492.89원으로 5.3원이나 뚝 떨어졌죠? 원화 가치가 강해졌군요. 맞습니다. 신흥시장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원화 가치가 오를 때 환차익을 노리기 위해 한국 주식을 막 사고 싶어 합니다. 돈이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네요.
하지만 코스피 수출 대용주를 찾아니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 너무 엉망이라 부담스럽다. 바로 그겁니다. 유가나 수출 데이터의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는 반도체는 피하고 싶고, 그런데 환차익은 노리고 싶을 때 가장 완벽한 대안이 바로 코스닥 바이오 섹터인 거죠. 매크로 영향을 덜 받으니까요. 네, 신약 개발이나 제약 같은 이슈는 거시경제의 큰 흐름보다는 개별 기업의 임상 결과나 독자적인 펀더멘털 모멘텀으로 움직이거든요. 글로벌 악재의 영향을 덜 받는 일종의 안전지대를 찾다 보니까 코스닥 바이오 ETF 쪽으로 뭉칫돈이 쏠리게 된 겁니다. 와, 단순히 특정 바이오 기업의 신약 개발 뉴스가 좋아서 개미들이 우르르 몰려간 게 아니었네요. 환차익을 노리는 스마트 머니들이 매크로 폭풍을 피할 방공으로 코스닥 바이오를 선택했다는 거군요. 네, 철저한 계산이 깔려있는 움직임이죠. 미국 시장에서 자금이 반도체를 버리고 AI 소프트웨어로 몰려간 것처럼 한국에서도 반도체를 버리고 바이오로 몰려가는 철저한 각자 도생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자본의 이동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시야를 전 세계로 한번 넓혀볼까요? 이렇게 파편화된 시장은 비단 미국과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 당장 글로벌 증시 지도를 딱 펼쳐보시면 정말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네, 지역별로 색깔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과 한국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동안 중국 상하이는 0.45% 올랐고요. 호주는 원자재 강세 덕분에 0.52%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홍콩과 일본은 또 하락을 했어요. 네, 엇갈렸죠. 심지어 유럽은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기대감이라는 전혀 다른 호재가 터지면서 방산주 중심으로 0.62%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결국 다 같이 움직인다는 옛말이 이제는 무색해진 그야말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같은 시장이네요. 네, 시장이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다 같이 움직여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각 국가와 색조별로 자신들만의 살아남을 방도를 찾아서 철저하게 쪼개져서 움직이고 있죠.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포트폴리오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다음 주에 어떤 이벤트를 주시해야 합니까? 당장 오늘 밤부터 시장의 방향키를 세게 흔들 굵직한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아주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가 있죠. 오늘 밤 미국 1월 근원 예인 소비 지출, 즉 PCE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 3.1% 상승이 예측시인데 하필이면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란 말이죠. 네, 코어 데이터죠. 지금 시장의 가장 큰 공포가 유가 폭등인데 에너지를 제외한 지표가 오늘 밤 발표된다면 과연 시장이 이걸 고지고대로 믿어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점이십니다. 근원 물가 지수가 예상치에 부합하게 낮게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시장 참여자들은 어차피 다음 달 지표에는 지금의 이 $100 유가가 반영돼서 물가가 또 폭등할 텐데 지금 이 숫자가 다 무슨 소용이냐 이러면서 아주 냉소적인 반응을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지표랑 현실이 따로 노는 거네요. 네, 연준 입장에서도 완전 진퇴낭이죠. 지표상으로는 물가가 잡히는 것처럼 보여도 현실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유가는 미친 듯이 치솟고 있으니까요. 그 연준의 깊은 고민이 고스란히 드러난 이벤트가 바로 3월 19일로 예정된 FOMC의 금리 결정과 점도표 발표네요. 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겁니다. 현재 금리가 3.75%인데 연준 위원들이 미래 금리를 어떻게 예상하는지 점을 콕콕 찍어 보여주는 이 점도표에 진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리포트의 핵심 관전 포인트를 보니까 단기 현금과 채권 비중을 늘리라고 조언하고 있던데요. 전문가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가올 일주일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까 주식을 그냥 전부 다 팔고 계좌를 덮은 채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리라는 뜻인가요?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시장을 떠나라는 조언은 절대 아닙니다. 포트폴리오에 충격 흡수 장치를 강화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충격 흡수 장치요? 네, 지금 시장은 긍정적인 뉴스와 부정적인 뉴스가 막 뒤섞여서 위아래로 흔들리는 진폭 자체가 너무 큽니다. 유가 급등과 금리 불확실성이 정점에 달한 지금 시점에서는 공격적으로 10%, 20% 수익을 더 내려고 달려들기보다는 현금을 일정 부분 꽉 쥐고 있어야 합니다. 맷집을 키워놔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야 증시가 순간적으로 발작을 일으키면서 급락할 때 그것을 방어하거나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으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AI나 코스닥 바이오처럼 외부 환경에 덜 흔들리는 강력한 개별 모멘텀 섹터는 비중을 유지하되 거시경제 충격을 정통으로 맞는 전통 산업의 비중은 조절하는 섬세한 가지치기가 필수적인 시점입니다. 폭풍의 한가운데서는 무리하게 가속 페달을 밟기보다는 언제든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현금이라는 여유 공간을 꼭 확보해 두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합니다. 자, 이제 오늘 딥다이브 미션을 싹 정리해 볼 시간이 왔습니다.
유가 100달러 돌파라는 끔찍한 거시경제의 파도가 덮쳤지만 미국 증시는 AI 소프트웨어라는 아주 튼튼한 방수벽 덕분에 기이하게도 0.00%라는 폭풍의 눈 속에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네, 놀라운 디커플링이었죠. 한국에서는 코스피가 거시경제의 직격탄을 맞는 와중에도 개인 투자자들이 2.2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방어에 나섰고요. 동시에 코스닥 바이오라는 새로운 대피소를 찾아내는 치열한 생존 게임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철학적 변화는 역시 자본의 대이동이었습니다. 아, 그 103만 달러 이야기요? 네, 기축통화인 달러를 철수한 자본이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금과 탄생한 지 불과 10여 년 된 비트코인이라는 극단적으로 다른 두 자산으로 흘러들어가서 103만 달러라는 완벽하게 동일한 가격표를 만들어냈다는 사실, 이건 정말 오래 기억해야 할 장면입니다. 맞습니다. 수많은 데이터와 숫자들은 단순히 차트 위에 그려진 선이 아니라 오늘 하루 동안 전 세계 투자자들이 벌인 아주 치열한 심리전과 자본의 쟁탈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풀어드린 이 메커니즘과 통찰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고 또 다음 주 요동치는 시장에 대응할 흔들리지 않는 나침반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든든한 무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터지고 유가가 요동치는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믿어온 물리적 실체인 금과 컴퓨터 코드로 짜인 보이지 않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103만 달러로 나란히 올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죠. 네. 과거에 안전이라고 하면 무조건 묵직한 달러 뭉치와 금괴를 은행 금고 깊숙한 곳에 넣어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달러의 위상은 흔들리고 있고 국경도 없고 통제할 주체도 없는 비트코인이 그 자리를 당당히 꿰차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는 거죠. 만약 오늘 밤 청취자 여러분의 모든 자산을 단 하나의 안전한 곳으로 당장 옮겨야 한다면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과연 2026년 현재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진정한 안전자산의 본질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네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손에 잡히는 실물일까요? 아니면 어떤 물리적 제약도 받지 않는 무형의 기술일까요? 오늘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찬찬히 들여다보시면서 스스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만의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흥미롭고 예리한 시각으로 복잡한 세상의 수면 아래를 파헤치러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딥다이브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